한기철 회장은 홀로 서재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꼭 너를 찾을게. 그의 목에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방금 내가 흥얼거리던 노래가 익숙하게 들리진 않았나요? 한기철의 마음에는 30년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기철 회장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부른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오는 늦은 밤, 한기철 회장은 홀로 서재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인상을 간직한 그의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그가 쓸쓸히 바라보는 사진 속에는 어린 딸과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 미소 짓던 아이는 30해 전 불현듯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꼭 너를 찾을게. 한기철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에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딸을 재울 때마다 불러주던 자장가였죠. 한기철의 아내가 직접 만든 그 자장가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가슴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아가 잘 자라. 한기철은 나직이 허밍하며 창가로 다가갔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대기업 회장이지만 그의 마음속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한 자동차 사고 이후 그는 모든 재산과 인맥을 동원해 딸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한기철은 창가로 다가가 어둠에 잠긴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살처럼 느껴졌어요. 겉으론 견고해 보이지만 내면은 깊은 슬픔으로 갈라진 채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한기철의 넓은 저택에 새로운 가정부가 출근했습니다. 소라라는 이름의 38살 여성이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소라는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일을 시작했죠. 그녀의 눈빛엔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라 씨, 이쪽이 회장님 서재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해 드려야 해요. 오랜 집사가 소라에게 설명했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한기철이 창가에 서서 무언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부드러운 멜로디는 소라의 귀에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꿈에서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소라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그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소라의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어요. 그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때 한기철이 뒤를 돌아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아, 새로 오신 가정부분이군요. 소라 씨라고 했나? 한기철이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소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소라는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그녀는 방금 전 느꼈던 이상한 감정을 애써 숨기려 했습니다. 한기철은 그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매와 입술 모양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마주한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기철이 문득 물었어요.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가족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한기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미약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죠. 혹시
방금 내가 흥얼거리던 노래가 익숙하게 들리진 않았나요? 소라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조금 어딘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진 않네요. 그날 이후 한기철은 은밀히 소라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차를 따르는 모습, 책을 정리하는 손짓, 심지어 그녀가 허밍하는 노래의 멜로디까지 모든 것에서 그는 단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소라 역시 한기철의 관심을 느꼈어요.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가정부를 점검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그의 시선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리고 그 자장가 멜로디는 자꾸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라가 한기철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실수로 책장에서 앨범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앨범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고 그 안에는 어린 소녀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한기철 부부의 사진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소라가 당황하며 앨범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기철이 서재에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소라 씨. 그건 30년도 더 된 오래된 사진이니까. 소라가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그래요. 내 딸이었죠. 자동차 사고로 잃은 내 딸이에요. 한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소라의 눈에도 슬픔이 스쳐갔어요. 한기철은 소라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단순한 공감 때문인지 아니면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소라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어린 시절, 누군가가 불러주던 자장가의 단편적인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아침에 한기철이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가 자꾸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 반복되었죠. 그리고 한기철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한기철은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소라 씨의 과거를 조사해. 그녀의 고아원 기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말이야. 혹시 회장님 따님과 관련해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기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 기적을 바라는 건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이 이상한 끌림은 무엇일까? 혹시라도 빗소리가 다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택의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향한 미지의 끌림과 의문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소라의 가슴 속에는 자신도 모를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고 한기철의 마음에는 30년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눈가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기업의 거대한 업무보다 소라의 과거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소라 씨의 자료는 어떻게 됐나? 한기철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초기 자료뿐입니다만 소라 씨는 30해 전 서울 외곽의 별빛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는 약 2살 추정. 신원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었죠. 한기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별빛 고아원이라는 이름이 그의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어요. 그곳은 바로 그의 딸이 실종된 후 수색이 집중됐던 지역과 가까웠던 겁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그녀의 건강 기록, 교육 이력, 모든 것을 말이야.
그리고 한기철이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준비도 해두게. 비서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소라는 저택의 거실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에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죠. 문득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는지 생각해 봤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부모의 모습은 언제나 큰 의문이었습니다. 소라 씨, 뒤에서 들려온 한기철의 목소리에 소라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소라가 허둥지둥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기철은 평소와 달리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저녁에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냥 직원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이죠. 소라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날 저녁 한기철의 서재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침묵 속에 흐르는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어땠나요? 한기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라는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죠. 하지만 친절한 분들도 많았어요. 다만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기억이 나곤 했어요. 그게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그저 원했던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한기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자장가를 기억하시나요? 소라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아가 잘 자라. 한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가 작곡한 자장가였어요. 세상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오직 그들 가족만의 노래였죠. 어떻게 그 노래를... 한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는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던 멜로디라서. 어제 회장님이 흥얼거리시는 걸 듣고 갑자기 선명하게 기억이 났어요. 한기철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소라 씨, 당신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열리며 이상현 부회장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그는 한기철의 오른팔로 회사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가... 이상현은 말을 멈추고 소라를 힐끗 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했군요. 한기철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일인가? 중국 쪽 계약건으로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요. 이상현의 목소리에는 냉랭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기철은 아쉬운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봤어요. 미안합니다, 소라 씨.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이상현과 스치는 순간 그의 차가운 시선이 소라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무언가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죠. 회의실에 도착한 한기철과 이상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나? 한기철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상현은 문을 닫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회의는 없습니다, 회장님. 그저 당신과 그 가정부의 대화를 중단시키고 싶었을 뿐이죠. 한기철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말인가? 소라라는 여자를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이런 스트레스는... 이상현의 말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한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에 참견하지 말게. 그리고 앞으로는 내 서재에 노크 없이 들어오지 마라. 그날 밤
소라는 자신의 방에서 가방 깊숙이 보관해온 작은 은팔찌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어요. 팔찌 안쪽에는 알 수 없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한편 한기철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아내가 딸에게 선물했던 은팔찌의 쌍둥이가 들어 있었어요. 팔찌 안쪽에는 한 가족의 상징인 나무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현관에서 택배 상자를 받았어요.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상자 안에는 DNA 검사 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소라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한기철 회장이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자장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상현은 저택 밖 차 안에서 소라가 택배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한기철이 그 여자에게 너무 접근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전화를 끄는 이상현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에게 한기철과 소라의 관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어두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서재에서 한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딸의 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을까? 내 지영이를.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저택 안의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소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한기철은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희망으로, 그리고 이상현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위기감으로 말이죠.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저택은 다가올 격변을 예고하듯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라는 DNA 검사 키트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상자 하나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불안한 나날을 보냈죠. 한기철 역시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는 소라의 과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져왔어요. 별빛 고아원에 소라가 맡겨졌을 당시 그녀는 심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고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기철 딸의 실종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죠.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한기철은 중얼거렸어요. 어느 오후 소라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기철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소라 씨, 혹시 그 은팔찌를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소라는 놀라서 한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한기철은 주머니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팔찌를 꺼냈어요. 이것은 내 딸이 가지고 있던 것의 쌍둥이입니다. 그날 사고 때 내 딸은 이것과 똑같은 팔찌를 하고 있었죠. 소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팔찌를 꺼내 한기철의 것과 나란히 놓았어요. 두 팔찌는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나무 문양까지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라 씨, 아니, 지영아. 너는 내 딸이야. 그 순간 정원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상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기철은 딸을 찾았다는 기쁨에 소라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30년 전 그 끔찍한 사고와 실종,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딸을 찾았는지를.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야.
소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론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론 이런 진실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어요. 그날 밤 소라는 고아원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살 이전의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자장가 멜로디만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노래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한편 이상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그의 계획이 소라의 등장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한기철의 유일한 혈육이 돌아온다면 그가 회사를 상속받을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 거였죠.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이상현은 어두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한기철과 소라는 함께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어요. 그들은 부녀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소라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한기철은 30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을 맞아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택 전체에 소라가 한기철의 딸이라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오랜 집사들은 그녀를 보며 어린 지영의 모습을 떠올렸고 모두가 그녀의 귀환을 축하했어요. 오직 이상현만이 이 소식에 축하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빛이 돌았죠. 소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철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사진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소라는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소라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그녀는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튿날 소라는 한기철의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족 변호사와 마주했어요. 한기철은 소라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딸로 인정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지영아, 이제 내가 내 유일한 가족이야.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기철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소라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은데.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소라 씨, 아니 지영 씨의 신원이 확인된 이상 법적 상속자로서의 지위는 명확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절차와 언론 발표 등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회사 내부에 퍼졌고 이상현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30년간 한기철의 후계자 자리를 노려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던 거죠. 한편 소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하느라 혼란스러웠어요. 그녀가 걸어온 인생과 이제 맞이할 삶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았죠. 어느 날 소라가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이상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지영 씨,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셨군요. 이상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소라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많이 아끼시더군요. 벌써 회사 상속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던데. 이상현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소라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이상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하지만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곧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상현은 자리를 떴고 소라는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기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저녁이 되자 소라는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며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정성껏 요리했어요. 마침 옆에서 일하던 주방장이 건넨 말이 소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 땅콩은 조심하셔야 해요. 회장님께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든요. 소라는 놀랐습니다. 땅콩 알레르기요? 심한가요?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위험한 수준이죠. 한 번은 땅콩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고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소라는 문득 이상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말투와 눈빛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은밀한 위협이었던 겁니다. 소라는 서둘러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한기철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상현 부회장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한기철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현? 그는 내 오른팔이야. 30해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이지. 왜 그러니? 소라는 망설이다 이상현과 나눈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기철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바로 그때 집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이상현 부회장님이 특별히 보내온 땅콩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소라와 한기철의 시선이 날카롭게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상현의 음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음식 버리세요. 소라가 급히 외쳤습니다. 집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한기철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스테이크를 분석해보게. 땅콩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음식은 즉시 제거되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스테이크 소스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양의 땅콩 오일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한 살인 시도였죠. 이상현이 한기철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소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서둘러 증거를 모아야 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맞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한기철은 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현의 범행을 포착할 함정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겉으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 말이죠. 다음 날 한기철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요양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상현 부회장이 회사를 대행할 것이다. 이 소식에 이상현은 겉으론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엔 승리의 기쁨이 어렸어요. 그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한기철과 소라는 비밀리에 이상현의 모든 통화와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 그의 비리 증거도 수집했죠. 이상현이 오랜 기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어요. 한편 이상현은 자신의 계획이 진행되자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한기철이 사망한 후의 권력 구도를 은밀히 설계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죽으면 그 딸은 쉽게 제압할 수 있어. 그녀는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상현의 말을 녹음기가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자신의 방에서 옛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그녀의 방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소라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저예요. 김 비서입니다. 문 밖에서 한기철의 오랜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소라가 문을 열자 김 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이상현 부회장의 계획표를 찾았습니다.
내일 회장님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고를 가장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어요. 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증거는요? 녹음이 있습니다. 이상현이 청부업자와 통화한 내용이에요. 소라는 즉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한기철은 경찰에 비밀리에 접촉하여 함정 작전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계획대로 한기철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척했어요. 예상대로 이송 중 위장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미 대비하고 있던 경찰이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청부업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진술로 이상현의 지시가 확인되었죠. 이상현이 회사에서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끌려나갔어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이상현은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한기철, 내 딸이 정말 내 딸인지 확신하나?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지 않나? 한기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검사도 했다네. 소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 딸이야. 이상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순간이었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상현의 죄상이 명백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살인미수와 회사자금 횡령, 그리고 수많은 비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는 한기철과 소라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제 그의 시간은 끝났죠. 재판이 끝난 후 한기철과 소라는 30년 전 사고 현장을 찾았어요. 그곳은 이제 새 도로가 생겨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가던 중이었어. 갑자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고 차가 전복되었지. 내 어머니는 즉시 숨졌고 나는 의식을 잃었어. 깨어났을 때 너는 이미 사라진 뒤였단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구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아마 사고를 본 누군가가 너를 병원으로 데려갔을 테지만 혼란 속에서 내 신원이 확인되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넌 기억상실 상태로 고아원에 맡겨진 거고.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과거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갔어요. 소라는 점차 지영이라는 자신의 본명에 익숙해져 갔고 한기철은 잃어버린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순간을 함께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한기철은 소라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소라의 어머니가 직접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쓴 거란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고 전날까지.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자장가의 악보와 가사가 적혀 있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아가 잘 자라. 사랑으로 감싸 안은 이 노래가 널 지키길. 꿈속에서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기억하렴.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한기철도 함께 따라 부르며 오랜 슬픔이 치유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소라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지혜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갔어요. 한기철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소라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계획을 제안했어요. 아버지,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실종 아동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단이요. 한기철은 감동받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멋진 생각이구나.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별빛 찾기 재단이 설립되었고 수많은 실종 아동들이 이 재단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소라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도왔습니다. 한기철은 점차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소라에게 회사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딸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정원에 앉아 함께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영아, 내가 돌아와 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한기철은 행복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우리는 30년을 잃었지만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하게 함께할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들은 현재와 미래를 사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가치를 깨달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했어요. 모든 이가 자신만의 별빛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소라와 한기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